분들의 어떤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또 개별 그 작업의 어떤 결과와 성과와 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돼서 개선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모쿠슈라는 그 2009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올해로 이제 14년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15주년이 되는데 이제 15주년이 를 앞두고 어떻게 좀 더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할까 하는 그런 고민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다른 그 독립 영화 감독님들하고 마찬가지로 그 처음에 이제 영화 제작사를 설립한 이제 실제적인 동기는 이제 영화를 이제 지원받고 개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기본적인 뭐 사업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만들었던 장편 영화가 회오리 바람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를 기획하고 개봉하는 과정까지 이제 필요한 사업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어떤 협업이나 어떤 이제 프로덕션 개념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실제적인 이유로 시작이 됐고요. 그 초기에 제가 이제 만든 3편의 독립장편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쿠슈라라고 하는 뭐 단체 혹은 프로덕션의 이제 기초가 됐던 작업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잠 못 드는 밤이라는 영화하고 2014년도에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는 영화까지 한 4, 5년 정도 이 프로덕션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뭐 프로덕션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정도로 좀 홈메이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미니멀하고 그 말 그대로 독립 영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일 공동 제작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기점으로 이제 국제 공동 제작이나 아시아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영화의 프로듀서이기도 한 가와세 나오미 감독이 사실 일본의 나라를 이제 기반으로 작업하시는 인디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유럽 쪽하고 코프로덕션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일본 산업에서는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굉장한 자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제가 좀 받은 어떤 좀 동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한여름의 판타지아 이후로 좀 다른 식의 방식으로 작업을 시도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2017년 춘천 추천 베를린 갔다 와서 온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강원도에 인프라가 너무 없고, 예, 저하고 김대현 말고는 누가 영화를 만드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전국에서 가장 늦게 출범한 강원영상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강원 독립영화협회라는 그 협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 제가 1년 동안 고사를 하고 고민 끝에 2018년도에 만들어서 원주 강릉을 돌면서 영화 만드는 분들하고 만나서 단체를 설립을 했고, 그 단체와 영상회를 통해서 또 그때 분위기가 좋았죠. 영진이가 또 지역 영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있었고, 그 사업을 따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 4년간 진행을 했고요. 강원영화학교에서 배출한 올해 서독제 경쟁 단편 경쟁 섹션에도 그 초청된 나의 엑스 언니라는 그 조영관 감독과 그리고 강원영화학교 또 다른 수강생 친구 2명과 함께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옴니버스 장편 영화를 기획했습니다. 영상위에서 직접 사업으로 자본을 댔고, 이 성과가 끊기는 게 너무 아쉽고 그 친구들이 다음 스텝을 좀 밟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사업을 생각을 했고, 현재 90% 정도 캐스팅 된 상태고 주요 스텝 몇 명과 시나리오 뭐 약간의 수정 이 정도 상태이고요. 1월 아마 둘째 주에 크랭크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가지 제가 대구 영화학교가 생기기 전에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의 워크숍을 통해서 영화 3개에 입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영화 제작하기 워크숍 최창한 감독님, 뭐 시나리오 워크숍 백승빈 감독님한테 배웠고 2011년 정도 그때 제가 영화를 시작했고, 대구에서는 영화 교육기관이나 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때 수강생들이랑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영화 제작을 해왔고, 워크샵 이후에는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약간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한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의 풀이 좁고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을 할 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되게 노력하는 편이고,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항상 채워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의지하면서 장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만들 때 제작비가 4,000이었는데 4,000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좀 이야기가 뭘까 고민을 하면서 제작 환경을 좀 조절을 했는데, 낮 동안 촬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로케이션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꼼꼼하게 콘티 작업을 해서 불필요한 컷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첫 작업이다 보니까 그게 뭐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는 감독 3명이랑 배우 1분이랑 모여가지고 그 작년 한 해 동안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고 곧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화로 제작 가능한 것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한예종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은 연출 위주로 주어진 뭐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연출자 위주로 모든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예. 영화라는 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출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들만 가지고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저희 기획전공 4명이서 같이 회사를 좀 만들어서 협업을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좀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뭐 상업 영화도 하고 같이 경험을 해온 친구들이었고 서로 색깔이 너무 달랐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했던 첫 작품이 이제 우리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운이 좋게 그 작품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이후로 아토의 어떠한 회사에 대한 브랜드 것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 시절에 저희가 졸업하면서 함께 작업했던 그 감독들이 대부분 신인이었는데 운이 좋게 좋은 작품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의 프로듀서의 능력보단 사실 감독의 재능들이 훨씬 더 많았고, 저희는 그것들을 잘 서포트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토에서 현재까지 총 6편을 만들었고, 지금 2작품이 만들어서 이제 뭐 영화제 돌고 이제 개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회사를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사실은 이게 서로 안 좋게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광화문 시네마 앞에, 저희보다 앞에 있었던 광화문 시네마도 이제 잠정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개업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싸우면서 헤어지는 게 목표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갖고 나눠 갖고 싸우면서 헤어지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런 걸 하면서 헤어지는 목표를 진짜 현실적으로 가졌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 시절에는 자주 만나면서 뭔가 아이템을 만들고 해왔지만, 사실 지금은 뭐 어떤 물리적인 거리는 좀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거리는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영화 만들면 아시겠지만 영진에서 제작 지원을 받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영진에서도 제작 지원을 하면서 뭐 표준 계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열정 페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스태프들의 개런티를 보장해주는, 너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좋은 취지인 건 맞으나 영진이에서 지원이 뭐 작은 거는 뭐 1억 언더, 많은 뭐 1억 5천, 최대치는 좀 뭐 4억, 뭐 올해는 조금 컸긴 했지만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을 줄 때는 제작사가 있어야 해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1억을 가지고 영화를 찍으면 법을 어기면서 여러분들은 영화를 찍어야 합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약간 위축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창기보다
공격적으로 영화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 단계이고요. 왜냐하면 법을 어겨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만들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작업하는 게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같이 협업을 하려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여러분께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시아 독립영화 씬 자체가 국제연대가 무척 활발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그 서독제에서도 해외 초청작으로 상영된 노란 누에고치 껍데기 속에서가 그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잖아요. 물론 뭐 영화제 틀려고 영화 만드냐, 독립영화를 왜 만드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독립예술영화에서 영화제와 이 시상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베트남 감독이 연출한 영화가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영화는 호랑이 소녀라는 제목으로 올해 부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던 영화인데, 이 작품은 8개의 나라가 공동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평가 주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 영화가 올해. 그러니까 비평가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잠이 올해 그 선정이 돼서 상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영화는 브레이킹 아이스라는 싱가폴 감독이 연출한 중국 영화예요. 그래서 중국과 싱가폴 공동 제작으로 만들어져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상영이 됐었는데, 이 싱가폴의 앤소니 첸이라는 감독은 한 10년 전에 일로라는 영화로 그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고요. 지금 개봉을 한 이 아줌마라는 그 매우 예외적인 한국 싱가폴 공동 제작 영화의 프로듀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앤소니 첸을 제가 가져왔고요. 뭐 여러분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 리턴 투 서울, 캄보디아의 프랑스인 감독이죠. 이 데이비 추라는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4개 나라 공동 제작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에 일본 감독들도 국제 공동 제작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 히치가와 치에라는 감독인데, 작년 칸느에서도 또 그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그 특별 언급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칸느에서 지금 본상들을 수상하는 그 아시아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작가들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제 공동 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타이거 스트라이프스, 호랑이 소녀가 상을 받은 다음에, 비평가 중에 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호랑이 소녀는 인디 영화 지원 제도에 매우 매우 진화된 그런 산물이다, 이런 기사가 냈는데, 그래서 이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례들이 이들도 사실은 자국의 각자 다 상업영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업영화 시스템에서는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내가 보다 자유롭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제는 자본이 권력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정치 권력이 무서워서 영화를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들은 여전히 검열과 싸우고 있고 정치적인 제약들이 있지만, 상업적인 자본의 검열에서 자유로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로 그 프로젝트를 들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젝트 마켓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시나리오, 그 다음에 그 제작과 관련한 워크샵, 그 다음에 이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지원금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소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10만 유로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억 정도 되는 거죠. 한국에서 절대, 한국은 고사하고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약간 장르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좀 괜찮지만, 10억 이상의 돈을 모아서 여러 나라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예술 영화를 만드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자국 내에선 불가능하지만 힘을 합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도이보이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가 75만 불이거든요. 근데 75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8억 원인데, 한국에서 이런 퀴어 영화 8억 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김승용 PD님? 재원 조달? 불가능합니다. 캐스팅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우리는 사실 그 재원의 조달이 배우에 너무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희를 너무 제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나왔는데 한국 영화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이렇게 인디 필름을 서포팅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역시 너무 우리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제 아까 한선희 PD님께서 이제 이런 아시아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이 좀 소외됐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소외가 됐고 소외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어떠한 시도들을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비전. 그렇죠. 그 소외됐다라는 거는 이 사실 국제 공동 제작 자체는 그 국가 기금으로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10유로라는 재원, 그다음에 75만 불이라는 재원은 거의 다 이 공동 제작 국가들의 그 공동 제작 펀드와 그 해외 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모아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돈이. 일단 이런 돈이 없고, 그러니까 영진이의 발전 기금 자체가 사실 한국 그러니까 한국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해외 감독들이 한국에 와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특히 그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는 조금 있어요. 왜냐면 다큐멘터리는 그 기금이 그 방송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방송 쪽은 이미 우리가 한국 다큐멘터리를 해외로 가져가려면 해외 연출자들이 하는 다큐멘터리도 한국에서 펀딩을 받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고, 특히 그 경우는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은 굉장히 한국이라는 순혈주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가 우리 돈을 외국 베트남 감독의 영화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순혈주의라는 것은 사실 대도시 중산층의 순혈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역이 이슈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노동력들, 인력들이 사실 이미 외국에서 오고 있고,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그 국가적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또 그 문화들을 이해해야만 대구에서 그 모스크 앞에서 돼지고기를 굽는 것 같은 그런 야만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호적인 어떤 공공기금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 이 친구들이 이미 예술영화 공동제작의 이 플랫폼에 뛰어든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너무너무 일을 함께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한국 프랑스 영화 교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뭐 여러분 공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한국의 그 신진 독립 영화인들을, 그러니까 신진 창작자들을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시스템을 배우고 거기서 공동 제작 기회를 살펴보자.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신진 영화인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배우고 거기서 공동 제작 기회를 모색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한국의 주류 영화 산업은 매우 미국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공공기금을 통해서 영화의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상업영화 시스템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이렇게 그 정말 영화의 예술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프랑스 창작자들과의 교류가 얼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특히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이 다 국제 공동 제작 펀드를 마련해서 이 공동 제작을 다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개별 나라의 목소리들, 개개 국가의 어떤 영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할리우드로부터의 대항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공동 제작이 사실은 유럽에서 먼저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그것이 아시아로 많이 확산이 돼서 이미 그 국제공동제작 기금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아까 이제 정지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 프로듀싱의 이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는 거의 교육이 전무하죠. 전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 프로듀서 양성이 안 되는데 이거는 영화계의 되게 극영화계에 저는 고유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큐멘터리 섹터는 그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프로듀서를 양성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방송 분야는 방송 그 드라마 제작사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서 방송 교육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프로듀서들을 엄청나게 육성을 하고 있어요. 1년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화계는 지금 한국 영화계는 그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영화를 들고 이제 큰 영화제에 가서 만나게 되는 이제 해외 창작자들을 만나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만드는가, 특히 이제 아시아 감독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환경인 것 같지만 또 그들은 한국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산업은 산업대로 그렇고 사실 한국은 독립영화 제작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없어요. 그런 공공펀드라는 게 거의 전무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막 국제영화제 수상을 막 그 고레다 감독님도 그렇고 후카다 코지나 하마구치 주케가 성과를 내면서 일본 문부성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정작 감독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문부성이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뭘 도와주려고 할 때 늘 방해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그러니까 공공 시스템, 공공 펀드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미야케쇼라던가 뭐 하마구치 류스케라던가 그리고 후카다구치 감독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자국의 토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영미권에서 공부하지 않고 자국 토양에서 자생적으로 자라서 국제적인 감독이 된 인디신의 감독들이 누가 있을까라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90년대에는 이제 뭐 로컬에서 월드와이드가 된 경우는 뭐 오피스 기타노의 뭐 기타노 다케시, 뭐 가세 나오미, 그리고 뭐 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국 영화학교 출신들이거나 자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하장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에 이치야마 쇼조라는 아주 걸출한 프로듀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리고 또 필리핀의 뭐 브릴란테 멘도자나 라브디아즈 같은 감독님들도 사실은 자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 환경에서 이제 국제적인 감독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죠. 뭐 라야 마틴 감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탄추에무이 같은 말레이시아 감독도 물론 뭐 베를린 캠퍼스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국에서 교육과 제작과 인디 영화 프로듀스를 계속 하고 있는 감독들이어서 저는 이제 이 감독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루트를 뚫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했었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대부분 다 이제 한국은 지금 영화 시장 안에서 장편 데뷔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데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라마 대본을 쓰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영화기를 기획 개발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의 추세는 학교에서 영화를 장편 영화 데뷔를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영화 아카데미 장편 연구 과정, 그다음에 또 한예전 정문사 과정의 산업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 외의 방식은 뭐 영진이 제작 지원을 통해서 선별되는 한 1년에 한 10편에서 20편 내외의 독립 장편 영화들 10억 언더에 그 외에 만들어진 영화들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뭐 저예산 영화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거나 혹은 완성되지만 소개되지 못한 영화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화들이 이제 독립영화 방식으로 그대로 이제 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장우진 감독님이나 저 같은 경우로 혹은 이제 바로 상업영화의 프로듀서들에게 픽업이 돼서 이제 이른바 이제 기획개발의 지옥에 빠져가지고 뭐 5년 이상의 이제 뭐 아주 중요한 데뷔작을 만들고 나서 이제 사라지는 감독님들이 이제 있고 혹은 두 번째 영화를 만들고 사라지는 감독님들이 계시고 세 번째 영화를 만들고 또 사라지는 감독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어떤 그 방향이라 어떤 그 하수구 같은데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이제 그렇게 좀 사라지시는데 그런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또 다시 내가 도저히 이렇게 작업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좀 예전의 방식대로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뭐 또 많이 이렇게 흘러버려가지고 또 다시 이 씬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거나 혹은 그 전의 방식을 다시 취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고 일단 뭐 제가 작업했던 친구들은 저는 처음에 일단 대부분 다 신인 감독들하고만 작업했어요. 기성 감독님하고 작업한 건 기존에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 학교 이후에 기성 감독, 김기덕 감독님하고 작업을 했던 게 다였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제가 한 10몇 편들이 다 신인 감독이었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 시나리오를 완성된 거를 저한테 가져와서 제작을 의뢰한 것들이 있고 아니면 영진 지원을 받아서 함께 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했던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와 꾸준히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다 패키징이 돼서 진행을 한 상황이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했던 홈이라는 영화는 감독이랑 같이 처음부터 시나리오 처음에 아이디어부터 기획을 했고 그 영화의 엔딩 장면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두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그 시나리오를 한 6개월에 걸쳐 쓴 다음에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완성하게 됐고요. 뭐 최근에 했던 에비규환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시나리오 초고를 썼고 영진이 1억 5천을 제작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저한테 왔고요. 그 시나리오가 근데 완성도가 되게 낮은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뭐 캐스팅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제작 지원을 정말 잘 받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한 6개월 넘게 저랑 한 14고, 15고 정도의 시나리오를 고치는 과정을 거쳤어요. 사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랑 같이 하고 싶어서 온 감독님들이 계신데 그런 과정을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같이 시나리오를 수정했을 때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오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멈춰진 케이스도 워낙 많고 사실 저는 뭐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결국에 좋은 정보들이 내가 남보다 먼저 알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영화 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주변에 하나둘 부탁을 해서라도 꼭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조언도 받고 함께 뭐 나아가서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여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구에서도 그 영화학교에서도 그 PD 수업이 있어요. 근데 5기까지 나오는 동안 PD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PD는 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진짜 모두가 연출을 희망하고 있고 어떤 동시녹음이나 기술직에는 PD 같은 그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대구는 잇몸이 있어서 다행이겠다 있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원도는 잇몸도 없어요. 그게 잇몸이라고 표현하신다면. 그리고 강원도에는 예술영화 전용극장도 강릉이 하나 있는데 춘천과 강릉은 2시간, 원주, 강릉 1시간 반 이 정도거든요. 사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 대구는 5곡장을 통해서 그나마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환경이고 이빨이 좀 자랄 수 있는 환경 같은데 사실 강원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아까 말씀드린 오니버스 장편 영화도 한 6명이서 장편 경험이 전무한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저만 경험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걱정이 좀 크죠. 근데 이게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완성시키는 거를 저는 이 친구들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거를 좀 겁을 없애야 다음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이제 생기니까 좀 맷집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저처럼 그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보증금 빼서 3명이서 장편 영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많을수록 좋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그 이유는 좀 다른 시도를 하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 세계 시장에서도 사실 2번째 작품까지 장편 영화 신인이라고 하잖아요. 3번째부터는 신인 부분의 이제 초청 조건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3번째 영화를 하고 난 후에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적인 이야기보다 좀 많은 관객들하고 소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서 그 겁을 없애주는 역할 이런 걸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스태핑 관련해서는 이제 좀 전문적인 스텝이 이제 프로듀서든 그것이 카메라 촬영 감독이든 이 씬의 자체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산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을 좀 모셔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특히 이제 기술 파트는 좀 더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항상 이런 독립영화 작업에 참여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들이 나는 돈 안 받아도 괜찮은데 조수들은 좀 챙겨줘. 조수 페이먼트가 지금 이 인디신의 프로덕션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도 이제 저희가 사전 모임 때 이제 뭐 그런 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2시간 산업 표준 이를 인디 영화, 그러니까 독립 영화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인권,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독립 영화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물론 그 논의는 또 우리가 또 많은 결의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태프들을 전문적으로 고용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를 산업표준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식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띄워놓은 작업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촬영도 녹음도 뭐 미술도 이 안에 전문적인 스텝은 포스트 프로덕션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영화가 프로덕션 디자인을 하거나 세트를 짓거나 뭐 이를테면 뭐 아주 하이엔드급 카메라를 렌탈샵에서 빌려 쓰거나 하는 건 아닌데, 또 보면 어떤 독립영화 현장 너무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스텝이 뭐 25명의 엄청난 그립 장비에,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괴롭고 그 사람들을 모셔온 사람도 괴롭고 이 불일치에서 생기는 이 프로덕션 이 불화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영화를 만드실 때는 거기에 맞는 프로덕션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마찬가지로 프로듀서도 이신이 없다 보니까 뭐 제작실장으로 하시거나 어떤 영화 하셨던 PD님이 오셔서 자기가 상업영화 했었을 때 스태프들을 또 다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또 좋은 의미로 왔는데 이 현장은 굉장히 열악하고 애들은 반에 반값으로 왔는데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불이치가 계속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을 산업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 저는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제작 방식도 그렇지만 뭐 이를테면 이제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어떻게 환경을 덜 파괴할 것인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안 남기고 할 것인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에 이제 그런 고민들하고 맞닿는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하시는 영화 작업을, 그러니까 아까 하성애 PD님께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세계화의 어떤 초점을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것이 지역에서 하시는 것이든 혹은 자기 이름을 알리거나 꼭 아주 중요한 페스티벌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서울독립영화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주 중요한 아주 큰 메이저 독립영화 축제이긴 하지만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영화제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네트워크의 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서울독립영화제가 꼭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여러 이름 붙여진 영화제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하고 네트워크가 또 모여서 하나의 또 어떤 선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 아무리 뭔가 기회도 오고 뭔가 굴러간다고 할지언정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게 되게 그 직전을 코앞에 두고 되게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서울 스태프랑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서울도 로컬인 게 여기는 이제 다 점으로 돼 있고 각자 조직도 없고 섬이고 경쟁은 세고 서울영상위원회 진짜 예. 지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 안에서도 이제 뭐 중랑구는 중랑구 안에서 지역 운동을 하시면서 영화 교육과 상영 제작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중랑구가 기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 지금의 결과적으로 전주, 강원, 대구, 부산 이렇게 이제 지역 기반의 이제 제작 교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지, 이제 사실 그건 지역의 문제는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결론이 되면 아마 주변 분들이 학교 가라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편 만들기 가장 좋은 곳이 학교거든요. 그러면 또 학교를 나와도 또 결론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신다면 사실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작업의 맥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약간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제가 후배들한테 단편을 찍을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찾으면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예를 들면 뭐 음악을 하고 싶으면 그냥 인스타에서 음악 좋아하는 애를 찾아서 같이 작업을 해라. 그리고 만일에 의상이 필요하면 의상을 좋아하는 애들을 찾아서 DM을 보내서 같이 작업을 요청을 해라.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들이 몇 편 있어요. 훨씬 더 협업이 좋고 영화를 했던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이거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제가 작업할 때 하나 하는 것 중에 배우하고 연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촬영을 만일에 촬영자가 있다면 촬영 이렇게 3명이서 사실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영화에 대한 사실 이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영화를 만드는 게 되게 좋고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왜 분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에는 진짜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장편을 찍은 사람도 있어요. 네. 예전에 제가 베니스에 갔을 때 거기 경쟁에서 아이폰 6로 찍었어요. 그게 극장에서 보면 SD 사이즈 나오거든요. 1080, 720으로. 그런데 그거를 찍어가지고 오거든요. 아까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영화를 찍으려고 해요. 뭐 사람도 그렇고 꼭 뭔가 근데 내 이야기를 사실 잘 담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